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말에 뵙고 2주 만에 뵙네요. 앞으로는 이제 2주마다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요. 다음번엔 추석이라서 3주 만에 뵙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의사들의 가진 놀라운 특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얘기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야, 의사는 특권층이지 않냐, 특권을 누리기만 하고 왜 책임은 안 지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의사들이 대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다각도로 좀 알아봤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의사 반발의 배경은 의사가 정부한테 개길 수 있는 거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붕괴에 국민은 불안한데 의사는 특권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버렸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스토킹처럼 이제 뭐 정말 의사들을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환자 단체는 의사들을 어떻게 보면 좀 좋아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될 텐데 의사를 제일 욕하는 게 바로 환자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의사들을 좀 바로 두드러 패서 잡아야지, 그걸 갖다 대응을 그냥 뭐 미적지근하게 하니까 의사가 특권층이 됐다, 이제부터라도 법대로 처벌하라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의사의 특권은 자녀한테 대물림된다, 이런 무서운 얘기. 정말 이런 특권이 있네요. 그리고 뭐 엠팍에도 이런 말 나왔죠. 의료개혁의 핵심, 의사들의 특권을 깨야 된다.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의사 월급을 깎아야 된다, 뭐 의사들이 500만 원도 못 벌게 해야 된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희한하게도 다른 나라와 달리 인간성이 말종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을까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의사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나. 이 진료를 독점할 수 있는 겁니다. 진료를 독점.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어떤 환자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의사 없어요라고 부를 때 이제 고민을 하겠죠. 저는 기초의학 의사고 환자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나가야 되나. 근데 만약에 제가 안 나가고 환자가 막 사망 해결을 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명단 뒤져갖고 혹시 의사가 있나 보다가 보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찍혀서 진짜 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만이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의사 면허는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의사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 특권을 깨야 된다, 아무나 의사가 되게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의사면허 제도는 의사를 위한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사면허를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 하다못해 인간성 좋은 사람만 의사가 될 수 있는 OECD 국가들도 의사면허라는 걸 만들어서 그분들만 진료를 받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사실은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인후염이라는 질환이 있다고 쳐봐요. 인후염. 그러니까 인두와 후두, 우리 목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치료, 물을 많이 마시고 세균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해주면 된다. 이게 인후염 치료예요. 그런데 아주 예전에 1790년 정도에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인후염에 걸렸는데 그 당시는 이제 있는 집 사람들은 의사를 이제 집으로 불렀죠. 그래갖고 이거를 치료해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의사가 주로 이제 쓰는 방법이 방열이라고, 사열 또는 방열, 피를 막 뽑는 거예요. 근데 피를 아무리 뽑아도 그러니까 낫지가 않아서 피를 좀 많이 뽑았더니 그만 이 조지 워싱턴이 죽어버렸어. 하루에 1350ml를 뽑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과다출혈로 사망했죠. 근데 왜 이런 치료를 했을까요? 왜? 그 의사가 미쳤던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방열이라는 거, 그러니까 피를 뽑는 거는 의학의 한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의학의 치료 방법.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이 갈레노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 갈레노스는 물론 이제 그 조지 워싱턴보다는 훨씬 앞선 시대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살던 히포크라테스나 갈리노스 같은 사람들은요, 인간의 몸을,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4가지 체액이 있다. 담즙, 흑담즙, 피, 점액, 이런 게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픈 거는 이 4개 사이에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피를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죠. 황담즙이 많을 수도 있는데 항상 피를 빼. 왜냐하면 황담즙이 뭔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환자가 아프면 무조건 장미님 감사합니다. 환자가 아프면 항상 이런 식으로 환자 팔에서 피를 빼고 더 이제 상태가 악화되면 피를 더 뺐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이렇게 피 빨리다간 내가 죽겠구나 생각해서 나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치료법이 2000년 가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에도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암암리에 유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심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혼대 심천사혈요법. 이 과도한 사혈로 그러니까 이런 심천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혈로 모든 병을 고친다면서 이제 피를 뽑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과도한 사혈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2007년에도 이게 효과를 봤는데 이런 거를 그냥 놔둬야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면허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의술을 펼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그 자폐증이라고 정말 안타까운 질환인데 이 자폐증의 원인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예전보다 자폐증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다가 뭐 이게 이제 뭐 기생충 때문이다 뭐 이런 설도 막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공업용 표백제를 마시게 했어요. 이게 이제 MMS라고 기적의 미네랄 보충제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거 구하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만든 사람은 미국의 신흥 종교인 뭐 사이언톨로지 짐 험블입니다.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하게 계속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잡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뭐 이거는 좀 뭐 지금도 봉침 놓는 사람이 있긴 한데 양봉업자한테 벌침 시술을 해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암암리에 아직도 이제 이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거를 막아야 되는 게 우리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예를 들면 약도 있잖아요. 아무 약이나 그러니까 MMS 같은 거를 쓰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효과가 검증 안 된 약을 쓰면 환자한테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약은요, 임상시험을 거친 약입니다. 임상시험을 거친 약 아니면 못 쓰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제약회사나 약사의 특권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2000년 기사인데 검증 안 된 중국 약, 인터넷 판매 기승, 뭐 살 빼는 약을 남대문 수입상가에서 구입해 먹었다가 고생한 주부 정모 씨의 사례. 이 사례를 보면은 국가가 면허를 관리하는 게 훨씬 타당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만 진료할 수 있는 거는 의사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면허를 따면 평생 의사직을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으니까 그 연수 평점이라는 걸 도입해서 의사의 질 관리를 매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 점수를 따지 못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미용 얘기인데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그 미용으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들이 필수과를 안 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필수과를 개방해라. 그래서 아무나 필수과를 개방하는 게 아니라 미용 성형을 아무나 할 수 있게 개방해라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수과보다는 아무래도 미용 성형 쪽이 좀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전만 해도요, 이것도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거 보세요. 그 전직 간호조무사 등이 불법 성형 수술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당 25만 원씩 받았는데 목과 얼굴에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게 어깨 마비가 일어나고 뭐 이런 부작용을 일으켜서 나중에 뭐 보시면 2천만 원 수술비 받아 챙겼네. 어머 세상에.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2년 경우입니다.
미용 성형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콜라겐은 얼굴과 가슴, 허벅지 등에 주사를 해서 47명에게 주름살 제거 등 성형 시술을 해줬는데, 근데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 일부는 부작용으로 피부 조직이 썩었대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해자의 62%가 추가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49%는 흉터와 피부 변색으로 추가 진료를 받고 있다. 이뻐지려고 이런 시술을 받은 건데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의료가 이제 면허를 개방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성형외과에서도 뭐 시술 받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엔 의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불법 시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네, 부작용이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전체 절반에 불과했고 치료받은 후 흔적이 남은 경우 37% 이런 경우 상당수를 차지했다. 여기 써 있죠? 부작용이 발생해도 치료비를 보상받기는 힘들다. 치료비 보상받은 경우는 전체의 9%에 불과했다. 심지어 요금도 환불받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2003년에 벌어졌던 미용실에서 불법 성형을 시키는, 그러니까 뭐 김모 씨의 말입니다. 하고 나니까 바로 붙더라고요. 뭐 저는 뭐 이러면서 얼굴이 계속 이제 부작용으로 부으니까 너는 원래 신장병이 있기 때문에 붓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고 했다가 안 돼서 나중에 결국 이제 병원에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100%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데도 미용 성형을 과연 뭐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의사 대신에 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술을 받는 거를 갖다 야매라고 불렀어요. 야매 시술은 당연히 재료도 야매죠. 야매. 이런 거를 여러분 그냥 출처불명의 실리콘을 콜라겐으로 속여서 이마에 주입하는 게 과연 이걸 그냥 놔둬야 될까요? 과연 진짜 아무나 이걸 하게 놔두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특권은 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거니까 특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왜 이걸 의사들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특권은 땡이고요.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학생 때 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하고 놀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학생 때 안 놀아도 됩니다. 그래서 공부만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쿠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 의사들이 공부를 웬만큼 잘하는 나라, 물론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점점 이제 그 의사에 대한 그 기대도가 성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의사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공부를 웬만큼 하는 사람이 의사가 된다는 거는 이제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공부를 좀 잘하죠. 근데 성적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의사에게 일단 공부할 양이 많아요. 공부할 양이 많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 아주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응급 환자 앞에서 이 지식을 이용해서 5초 안에, 뭐 5초에서 뭐 10초 사이에 바로 진단을 내리고 바로 치료까지 들어가야 되는 초응급질환 환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 그러니까 의사는요, 환자가 새벽 3시에 막 전화하고 막 그래도 뭐 졸려 죽겠는데도 짜증 안 내고 일어나서 환자를 돌봐야 돼. 그걸 의사를 무시하고 자버린다. 그럼 바로 소송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 중요한 덕목은 성실성인데요. 이 성실성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학교 성적이 성실성을 판단하는 그래도 좋은 척도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사가 꼭 수능 1등급이어야 되냐? 수술 1등급이 수술 잘하고 환자 관리도 잘하는 것이냐? 보통 일반 병원에서 의사들 하는 거는 거의 약 처방 정도밖에 뭐 그 수준 아닙니까? 이들이 왜 꼭 수능을 잘 봐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죠. 제가 항상 좋아하는 안기정 씨는 수능 점수가 너무 높은 사람 말고 정말 많은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라. 왜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하냐? 이분의 부인께서는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공공병원 같은 데도 있는데 굳이 이런 데를 가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국민들을 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의사들 다 공부 잘하는 의사들이 지금 이제 의대를 가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 빅5만 고집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뭐 의사는 뭐 좀 공부 못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병원에 절대 또 안 가요. 그리고 이런 기사 있죠. 의사보다 AI가 뛰어나다. 앞으로는 의사가 공부 잘할 필요가 없어. AI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사실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AI가 뭐냐면요. AI가 환자를 직접 보고 의사를 뭐 진단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컴퓨터가 여러 가지 진단을 이제 얘기해 줘요. 의사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일해서 이거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절대 인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AI가 미국 IBM 컴퓨터거든요. 근데 거기 수많은 환자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위암 환자가 많잖아. 그러면 위암 같은 거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훨씬 더 잘 봐요. 거기서는 위암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의사들은 위암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각 지역과 그 증상과 그 나이 이런 걸 따져서 의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AI가 의사를 따라가지 못한다. 수술도 AI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면 마치 기계가 수술 다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뒤에 뭐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의사고 이분이 컴퓨터를 조종하면서 수술을 하는 거고, 이 AI, 그러니까 로봇 수술이라는 게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손이 좀 닿기 힘든 데 들어가서 흉터를 줄여주고 회복 기간을 당긴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걸 그러니까 로봇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의사의 또 특권, 이것도 중요한 특권이죠. 환자를 거부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변호사는요,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의뢰인이 오면은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나중에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흉악범 같은 사람들을 안 하려고 그래, 변호를. 왜냐하면 나중에 정치 이력당 이제 조사할 때 보면 흉악범을 변호한 놈이 얘 정치를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뢰인을 거부할 수 있어. 그리고 김호중 씨 그 변호인, 조난관 씨. 변호인 사임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당은 노키즈 존을 할 수 있어. 난 애들 안 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왠지 환자를 보다가 내가 두드러 맞을 것 같은 불안감을 주는 그런 분들, 물론 이제 마동석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이런 환자들이 와도 막 환자가 칼을 가지고 있어도 환자를 봐야 돼. 이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덕분에 의사는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왜?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보다가. 예를 들면 어떤 비뇨기과 의사가 2008년부터 9년까지 3명이나 피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92년에 벌어진 일인데 제 동기 중에 그 마요일이라는 친구가 이제 중앙병원 인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 환자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는 그 보험이 안 됐어. 그래갖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병원은 그 교통사고 보험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다른 병원에 가셨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구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왔으면 봐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다는 거. 이렇게 어떤 모든 환자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모든 환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 이것도 정말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진료 거부로 환자 사망하면 앞으로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이야, 정말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진짜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거 환자 식칼에 경동맥 이렇게 맞고 막 그랬는데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의사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럴 때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또 정부 의사 국민이 한 발씩만 양보했으면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185가 넘는 키의 환자가 칼을 휘두르는데 어쨌든 이런 환자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서 환자한테 그 위협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정신과 의사도 상담 중에 환자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뭐 이런 일도 있고요. 우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 강북 삼성병원에 계시던 양세원, 이게 임세원 선생님이신가? 정신과 의사분이 그 정신과 환자예요. 그러니까 그 조울증 환자인데 치료를 잘 안 받은 환자인데 이분이 그 이렇게 그 뭐냐 갑자기 진료 도중에 칼을 빼서 의사를 찔렀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임세영 교수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고 그 와중에 환자가 칼 들고 쫓아오는 와중에도 간호사들을 다 대피시키고 칼을 맞으셨죠. 네. 그리고 뭐 부산 정신병원에서도 흉기에 희생됐는데 왜 이분은 흉기에 희생됐냐면은 그러니까 평소 병원 안에서 환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퇴원하라 그랬다고 인화물질을 뿌리고 난동을 부리고 뭐 그렇게 의사를 죽였어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환자를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사이에 폭언 폭행 경험했는데 이거 2022년을 제가 비춰준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의료 개혁 그러니까 소위 의대 증원이 시작되기 전에도 많은 의사분들이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의사들의 그 민낯, 그 의사들이 인간성이 안 좋은 거를 들키기 전에도 이렇게 의사들은 맞고 살았다. 이런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검사나 판사가 더 테러의 희생양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판사는 내 운명을 결정하잖아. 나를 구속시키는 건 판사잖아. 근데 아직까지 판사가 테러를 당한 적은 딱 이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석궁을 들고 판사를 이제 쏠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빗나가서 옆구리 맞았나 뭐 그랬나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징역 4년으로 이제 4년을 받았는데 근데 의사들한테 뭐 폭언 폭행을 하면 뭐 이렇게 중징계를 받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판사쯤 되면 이렇게 뭐 중징계를 이렇게 중한 처벌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의사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의사가 가진 최고의 특권은 뭐냐? 의사는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오진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될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율 100%의 닥터 뱀파이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식당이 맛이 없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당이 어떻게 맛이 없어? 가끔 제가 그 라면집 가서 김밥 천국 같은 데 가면은 라면을 나보다 못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짜증이 나지. 아니 명색이 식당인데 라면도 못 끓여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뭐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식당 주인이 밥을 맛없게 한다고 해서 돈을 물어줄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식당 주인이 구속되거나 밥값의 100배를 물어준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건 물론 식당 주인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 경찰인데 경찰이 이제 어떤 난동 부리는 사람을 이제 경찰서에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뭐 넘어져서 또 뭘 잘못하다가 넘어져서 의식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잠을 자던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새벽 4시 일어나서 지구대 뒷유리에 머리를 부딪혀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19에 연락을 했는데 119 요원이 딱 보고 나서 이제 딱 검진해 보더니 병원 갈 필요 없다 그랬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구토한다는 건 사실 뇌압이 올라갔다는 소리거든. 뇌 혈액이 고였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지구대 경찰과 소방관이 이 환자를 보호하고 있어. 그러니까 경찰이 보호하고 있었고 소방관이 와서 이 환자를 검진했는데 조치를 잘 못한 거지.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댓글 보세요. 이 댓글은 제가 선택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공감이 많은 걸 가져온 거예요. 아니 술 처먹고 길바닥에 늘어져 자는 놈 파출소 데려다 재웠는데 뭘 더 바라냐? 이렇게 말하고 이건 정말 어거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경찰서 가서 죽은 사람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과 소방관을 고소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정말 너무 말도 안 된다 니네들 이상한 애들이다 라고 편을 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2018년 이제 2017년 말에 벌어진 이제 사건인데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갔고 32명이가 돌아가셨을 걸 아마. 그때 근데 화재 진압을 잘 못했어. 소방관 6명 이제 과실로 이제 그 문제가 됐거든요. 사실 환자 생명이 그 32명이 되는 29명의 32명인가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거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이 불을 잘 못 끈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 불 끌어가서 조사받고 죄인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소방관 사기가 팍 떨어질 것이다. 이럴 시간 있으면 불법 주차나 밀어야. 목숨 걸고 일할 필요가 없어졌네. 네, 전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소방관이 불을 못 껐다고 구속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경찰 책임 많이 묻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그냥 뭐 과하게 묻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좀 근데 있잖아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을지대병원 환자예요. 을지대병원 환자가 70대 여성이에요. 70대 여성이 이제 그 몸에 이상을 느끼고 의정부 을지대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딱 보고 이제 관상동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시술을 하려 그랬는데 딱 하려 그랬는데 보니까 이 70대 이 여자분이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수술하다가 도중에 사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수술하면 안 되지. 그래서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 이 A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A씨 유가족은 의사를 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의사, 그러니까 이봐요. 70대 관상동맥이 안 좋은 환자가 병원에 온 순간 이 병원 의사한테는 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수술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수술을 연기하면 고소당해. 그리고 수술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이건 당연히 고소당해.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의사에게 오는 모든 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이제 산모가 2017년에 질출혈이 났어요. 질출혈이 났는데 이건 작년 12월에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응급실을 딱 방문해서 질출혈이 있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질출혈이 왜 있을까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검사를 막 해본 결과 이게 혹시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태반이 이 자궁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 태아가 혈액 공급을 못 받잖아. 그래서 이 태아가 이제 스트레스로 죽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태반이 떨어진 곳이 이쪽이면은 이 피가 나와서 진단이 쉬운데 이렇게 혈액이 출혈이 있어도 이게 자궁에 쌓여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진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질출혈이 좀 있었는데 이것저것 검사해보고 이게 과연 자궁 이게 그 플라센타 어브럽션이라고 태반 조기박리냐 이런 거 이제 잘 진단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이제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좀 늦어갖고 태아가 그동안 뇌혈액이 모자라서 뇌병변 장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뇌가 좀 안 좋은 상태로 이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태반 조기박리는 참고로 발생 빈도가 5%도 아니고 0.5%에서 0.2% 사이 굉장히 드문 확률로 일어납니다. 이거를 진단을 바로 못해서 정말 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분 안에 진단을 하면서 치료까지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 의료진은 이거를 못했어요. 무려 새벽 3시에 환자가 왔는데 4시 55분쯤에 2시간이나 걸려서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수술 준비하고 이러는데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2시간이나 늦게 했기 때문에 이 산모가 의사를 고소를 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심과 2심 모두 이 태반 조기박리 같은 그런 병을 놓치고 이걸 왜 진단을 못하냐. 네가 2시간 미루는 바람에 애가 완전히 망했잖냐고. 너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과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무려 11억 원을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는데 이 과실이 인정이 돼서 몇 억 원을 줬더라. 이게 8억 원. 8억 원을 딱 그래서 참 판사님이 참 그래도 고마운 분이야. 11억 8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 원이나 깎아주신 우리 고마운 판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9년 4월 어떤 사람이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갑니다. 43세였는데 설사도 하고 호흡곤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체온이 뭐 그랬는데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의식불명에 빠져요. 의식불명에 빠져가지고 호흡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에다 인공호흡기를 꽂고 이제 호흡을 유도했으나 심정지가 발생한 거예요. 심정지 발생해서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로 그냥 심폐소생술을 막 했어. 그런데 딱 깨어났는데 저산소성 뇌손상이 이미 왔고 그래서 어쨌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를 모시고 갔던 사람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13억 원. 근데 이 판사가 딱 보니까 이제 그 환자가 봐봐요. 응급실 도착한 이후에 상태가 나빠져서 의식불명에 빠졌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환자를 제쳐놓고 이 환자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다른 환자가 뭐 사망하거나 상태가 안 좋아졌으면 여기서도 이미 이제 소송을 당해서 돈을 몇 억을 뜯길 수 있는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 환자한테 달려가서 정말 기도 삭관도 하고 인공호흡도 하고 막 CPR 심폐소생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의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차트에다가 이 환자 상태를 그때 써서 이 환자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이거를 썼어야 되는데 이걸 안 썼어. 이거 보세요. 15분 동안이나 이 차트에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 의사가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손이 없으면 발로라도 차트에 써야 되는데 전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진짜 손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그랬으면 5억 원을 그냥 인공호흡 하면서도 막 쓸 수 있잖아. 그러면 근데 너무 아쉬운 이게 진짜. 그래서 5억 원을 이분이 이제 그 소송을 물어내게 됐죠. 그리고 이거는 간만에 의사가 이긴 판결입니다. 정말 너무 저도 대법원 판결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조선대 병원에 어떤 애가 왔어요. 애가 왔는데 2016년에 왔는데 얇은 기관지에 염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다시 왔어. 이 환자가. 왜냐하면 이때 보시면 그 상태가 악화된 거야. 호흡곤란 및 청색증. 사실 근데 이렇게 세기관지염이 대부분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거 보낸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청색증이 왔어요. 청색증은 뭐냐면 여러분 심장이나 폐가 안 좋아서 산소 공급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폐가 안 좋아서 폐가 제대로 산소를 못 받아들여서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없는 헤모글로빈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파래지는 거야. 이게 청색증이야. 사실 청색증 걸린다 그러면 청색증이라 그러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심장 마사지와 기관 삭관을 실시했는데 결국 이 아이가 3일 정도 살아있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가 뭔가 이렇게 좀 이거 기관 삭관하는데 이럴 때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이게 2심에서는 물론 2심에서는 당연히 환자 편이 사람이 죽었는데 의사가 돈 물어내야지, 그렇죠?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법원이 병원이 과실 근거 부족하다고 이 사람 의사 편을 들어줘 버렸어. 이거는 우리 모두 어리둥절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유죄 같은데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사는 항상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느낌? 그러니까 파상과
그냥 뭐 정상적인 생활의 이 그 경계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의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조선일보 2024년 6월 달에 이런 기사가 또 나요. 이건 뭐냐면,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설명하실 거예요. 어떤 그 환자가 이제 소화가 안 된다, 구토가 심해서 왔어요. 그래서 맥페란이라는 걸 의사가 처방합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이 구토가 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뭐, 쓸 수 있는 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맥소롱, 이게 맥소롱인데 맥소롱. 맥소롱을 딱 이제 처방했단 말이에요. 처방했는데, 어떻게 파킨슨이 악화돼 버렸어. 근데 이것도 출구가 없어. 구토하는 환자가 나이 든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83세인데 구토를 해.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토한계에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흡입성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막 그럼 죽잖아. 그럼 나 구속인데 그냥 놔두면 안 돼. 이 구토를 막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게? 구토를 멎는 약을 맥페란을 딱 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환자가 파킨슨병이었던 거지. 파킨슨병. 그러니까 파킨슨 병인 사람한테 이 맥페란을 줬기 때문에 맥페란은 파킨슨병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키거든. 뭐 다시 나중에 돌아오긴 하겠지만 야 일시적으로 파킨슨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됐습니다. 물론 이걸로 끝이 아니지. 이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민사소송하면은 또 이것도 많은 돈을 또 이제 의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말 기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환자는. 그래서 진짜 이런 환자가 딱 왔다. 그러면 이건 끝입니다. 그냥 난 이제 여기까지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의사의 운명은 정말 환자에게 달렸어요. 어떤 환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요새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봐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응급실에 딱 이제 환자를 받으면 이 환자를 어떻게 해서 살려야 돼. 만약 환자가 안 좋아지거나 뭐 죽거나 이러면 의사 구속 억대 배상이야.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후유증이 남아. 억대 배상, 의사 구속. 그리고 환자가 너무 많아서 차트에 쓰질 못해. 기록을 못해. 억대 배상. 그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답은 모두 하나예요. 의사 구속 아니면 억대 배상 둘 중에 또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는 환자를 안 보는 걸 선택하는 거야. 환자를 안 보면 그것 때문에 그것도 처벌을 받겠지만 그거는 그렇게까지 돈을 환자를 안 받는데 의사 과실이라고 해서 매덕은 11억 원을 선고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법원이 환자한테 관대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돈을 안 뺏길 거야. 의사가 구속되거나 뭐 이런 거에 미치겠지.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뭐 응급실을 예를 들면 소아과 환자가 왔는데 응급실에서는 일단 소아과 환자를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 처치는 소아과나 소아외과한테 맡겨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맡겨야 되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어. 요새 없잖아. 그러면 환자를 받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환자를 받았다가 소아과 의사가 없고 이거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의사를 늘려도 응급실 뺑뺑이가 뭐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제 부록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일단 환자는 의사를 싫어하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가 주로 이제 의사를 고소하잖아요. 조금 안 좋으면. 그쵸? 근데 그럼 그럴 수 있어.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 돈은 뺏어도 되거든. 근데 우리 대통령은 왜 의사를 싫어할까? 그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사나 검사는 왜 싫어할까? 왜 싫어하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 정부는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치사하지만 의사들이 되게 현 정부를 또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두서술을 맞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박영진이라고 여의도 변호사라는 이제 필명으로 여의도 변호사 박영진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럴듯한 가설. 왜 판검사들이 의사를 싫어하는가? 왜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사람이란 말이죠. 양면적이야. 그러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는 착한데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이런 서울역에서 외국인 여자분들의 가방을 들어주는 그런 또 착한 면도 있지만 또
또 인간 말종일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근데 판사나 검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판검사는 사람의 악을 갖다 응징하는 그런 직업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사람을 선악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또 그 선악으로 나눌 때, 그러니까 악인에게 벌을 주는 나는 선인 거야. 그래서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악당을 처벌하는 게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 이 판검사에게 악당은 누구냐? 바로 의사인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사건들, 의사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제 맡은 사건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잇몸이 좀 이렇게 길어가지고 좀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그런 여자분이 있었어. 이게 거미 스마일인데 이걸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든 거야, 이 여자분이. 수술이 안 좋다고 계속, 안 좋다면서 계속 의사를 고소하고 돈 물어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수술을 한 이후로 입안이 아프고, 빨대로 빨지도 못하겠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계속 그런 주장을 그 여자분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 변호사가 이 여자를 대리하고 그 여자는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여자를 딱 만나서 진짜 조사를 해보면 진짜 이 여자가 고통받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자를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 여자를 만나서 우리가 좀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해야지 되지. 여자분 말만 믿고 이렇게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판사가 이제 화가 나는, 여자 판사인데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거 좀 봐주지 그러냐고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의사잖냐. 네 환자가 네가 수술한 환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환자가 나타나서 내가 수술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시술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네가 입증해라.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술이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여자 환자를 봐야 돼. 근데 여자 환자를 안 보여줘.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의사가 잘못이 없다는 걸, 사실 어떤 죄를 범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 나는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되게 힘들잖아. 근데 이게 심지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가지고 2023년 8월에 앞으로 의사들은 의료 소송을 할 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정말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겨우겨우 환자를 만나서 병원에 데려갔어.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보세요. 너무 놀랍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중에 그 병원에 잠깐 있을 때 병원 감정 끝나고 나서 병원 로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빨대로 빨아먹고 있었어.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 아까 뭐라 했냐. 음식물을 삼키거나 씹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빨대를 빨지 못한다 했잖아. 근데 빨대를 빨고 있어. 그래서 이 점을 들면서 판사한테 야, 이거는 내가 쟤한테 돈을 못 주겠다라고 했더니 판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피고는 의사잖냐. 의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의사니까 무조건 네가 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겪은 것 중에 이혼 소송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의사가 의뢰를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 이제 뭐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변호사 말고 또 좀 뭐라고 했을까? 어떤 대학 교수가 있다고 쳐봐. 대학 교수 연봉이 1억이라 쳐요. 근데 이 의사가 1억을 벌어. 그러면 이혼 소송을 할 때 양육비를 얼마나 줘야 될까요? 누가 더 많이 줘야 될까? 월급이 똑같으면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그 의사가 뭐 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을 버는 도중에는 1억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1억에 대해서. 그런데 보세요. 이혼 소송에서 판사들은 양육비를 결정할 때 남자 의사건 여자 의사건 의사라면 무조건 법원에서 정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양육비를 내놔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이혼 소송 맡기는 의뢰인들은 의사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고 재벌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뭐 매달 뭐 3, 4천 버는 사람들보다도 의사들한테 훨씬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대요. 이혼 소송할 때 의사 의뢰인한테는 양육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미리 귀뜸을 해준다고 합니다. 검사들도 의사를 겁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소아과를 멸망시킨 그 사건, 2018년에 벌어진 신생아실에서 그 아이들이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 그 신생아실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그 수갑을 차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한 상태로 이제 구속이 됐었죠. 근데 이 사건의 결말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무런 과실도 증명되지 못해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다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는 끝까지 1심, 2심, 3심까지 다 거쳤고 뭐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뭐 미안하다고는 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냥 뭐 어쨌든 그래서 너무 참 어렵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없는 잘못을 없다고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게 역시 그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사에 대해서 좀 의사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뭐 이건 꼭 동의하는 건 아닌데 뭐 나는 뭐 법대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사법고시라는 어려운 시험을 봤는데 왜 돈은 네가 많이 벌어? 이것이 의사를 싫어하는 원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뭐 꼭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검사나 판사가 의사에 대해서 일단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곧 추석이고요.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추석을 위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200명 넘게 이제 응급실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많은 사람들이 투입됐고 뭐 정부가 응급실 문제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 그러니까 추석 때 명절 때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우리 몸은 스스로 잘 처신하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셨는데 제가 슬라이드 보느라고 제가 많이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고요. 예, 그 왕자님도 오셨고 뮤리엘님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강의를 들으니까 여러분 의사라는 게 얼마나 특권에 쩌들은 집단인지 여러분이 모두 아셨을 걸로 보고요. 네, 의사들도 이제는 그런 특권들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비욘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